예,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드는 생각은 뭐 공부도 하고 지식과 정보와 뉴스와 역사의 이런 그 조가리들을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오늘 특집 시장 진단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분이죠.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3,200, 코스닥 1,000포인트. 뭐 코스닥은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1,000포인트로 올라왔는데요. 이 지수대가 말하는 지금 장의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00포인트는 저희가 아마 처음 경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제 저희가 박스피라 그랬잖아요. 네.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 박스권 장세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걸 돌파하고 이제 3,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구조적으로 컸던 부분들은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동학개미. 그래서 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을 추종하던 그런 세력들이 개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 새로운 매수 주체로 들어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제일 높았던 거는 닷컴 버블이 있을 때였죠.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그때가 지수가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서는 지금 2020년도니까 한 2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개인들의 자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식이 단순히 투기나 트레이딩이 아니고 자산 관리의 한 축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그러니까 코스피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새로운 국면에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이전에 IT 버블에서의 붕괴,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벤처기업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붐이 일면서 굉장히 올랐었던 그런 그렇죠. 경험들이 네.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쓸 때도 저도 사실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과거의 관념들이 이제 여실히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들, 특별히 뭐 금투는 좀 흐름이 짧으니까 빼고 네. 펀드를 운영하는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흐름들은 계속 좀 매도 일변도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 약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한 자산 운용사들이 매도하는 건 네. 그 개인들의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 펀드에 환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매에 대한 결국 환매가 들어오면 팔아서 팔아야죠. 돈을 돌려줄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연기금들 매도는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보시면 연기금 등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등이 누구냐 하면 기타 기관들. 예, 우정사업본부입니다. 네. 제일 큰 게 우정사업본부가 본부. 자금 규모가 한 70조 가까이 돼요. 큰 기관인데 우정사업본부가 유일하게 거래세를 안 내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죠. 증권회사가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연기금 등이 많이 팔았는데 그 연기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아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였을 거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어제 보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빼고 대신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들이 기존적으로 주식을 안 사고 자꾸만 파는 이런 입장에 서는 거는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연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뭐 700조가 되니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7%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쪽으로 계속 비중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정해진 비중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우리가 얘기한 전략적인 비중을 넘어가니까 그 넘어가는 부분들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게 구조적인 의미 뭐, 있네요. 예. 예, 기관 투자가 아니라 개관 투자가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예. 개인들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프레시하게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막 네.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사실은 좀 제한된 자금에서
그러면 이제 투신 쪽에 펀드 쪽에 환매가 나오는 것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네. 환멸을 느껴서 환매가 나오면서 직접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네. 국민연금은 그러네요. 국민연금이 지금 국가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네. 개인들이 사는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국내 비중 좀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단순한 그건 생각이네.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은 국민연금이 1,700조 되는데 네. 한 3,000조까지 늘어날 거예요. 예. 그 후에는 이제 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이 높으면 네. 만약에 국민연금이 연금을 돌려줘야 될 때 그때 주식시장은 완전 대폭락이죠. 국민연금 네, 파는 네. 걸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좀 아쉽지만 네. 연못 속에 고래를 만들면 안 된다. 고래는 태평양으로 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면서 사실 수익도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고요. 네, 미래를 네. 대비할 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본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퇴직연금 같은 게 이런 게 시장에 좀 새로운 미국도 예전에 보면 뭐 401K를 갖고 그렇죠. 퇴직연금이 네, 네, 엄청난 이 시장의 원동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퇴직연금하고 그러는데 그쪽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뭐 존재감이 별로 없네요. 네. 글쎄, 그 퇴직연금은 저도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DB 확정형하고 그다음에 DC 이제 기여형하고 이렇게 네. 나눠볼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제 DB형이 DC형으로 많이 안 넘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형으로 넘어온 자금들도 안전한 뭐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머물러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주식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보니까 퇴직연금 같은 게 첫째, 네. 직접 내가 주식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펀드나 ETF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한 면이 있고 그것도 위험하니까 60%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돈인데 못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쪽 중요합니다. 미국이 뭐 401K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때가 니프티 피프티 장세였나요? 그 자금들이. 근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네. 그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 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예, 웰스 소위 이펙트. 웰스 이펙트.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그런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그러게요. 조금 규제도 풀리고 네.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해서 그냥 주가 올라가는 게 그냥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쉐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지분의 반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우리한테 안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 또 언론에서 역할이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공매도 얘기도 시간 나면 하겠지만 공매도 몇 개월 연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자금들을 네, 좀 네. 들어오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뭐 주가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뭐 마이너스 통장 끌어오고 뭐 영끌해서 그런데 자기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좀 가면요. 늘 와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얘기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예전보다 많다. 그런 그럼요. 대표적 네. 기업들을 투자하자고 이제 하셨고 그 축이 흔들리진 않습니다만 코스닥 쪽으로 이제 다시 좀 개인들의 공매도 네. 현장 이런 코스닥 쪽을 좀 관심도 가고요. 연기금도 코스닥 쪽이 좀 오는데 그런 어떤 대형주와 중형주,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 이런 건 지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다르겠죠. 같고요. 예. 제가 생각에 이제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코스닥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고 그럼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런 주식에 아주 깊이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업종의 선도 기업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확장성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면 뭐 제일 편안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 시장이나 중성주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정책적으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매도 이슈가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공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네. 왜냐하면 공매도 하면 언젠가 다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 그게 뭐 그렇게 시장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연기금 같은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금 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벤치마크인데 그 벤치마크가 코스피예요. 코스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벤치마크에 넣어줘야 연기금들이 코스닥을 편안하게 사는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코스닥을 사는 거는 말하자면은 벤치마크에 없는 다른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풀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뭐 그 기재부나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네. 코스닥도 시가총액만큼 연기금의 벤치마크에 넣어줘야 편안하게 코스닥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코스닥의 변동성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도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히 연금이나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감사를 엄청 받거든요.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기준이 없는데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잘해도 칭찬 덜 받고 못하면 욕 엄청 먹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benchmark를 만드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이제 투신사 펀드 매니저가 옛날 시절입니다. 주가 막 좋을 때 아침에 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코스닥 한참 좋을 때입니다. 칠판에다가 종목 막 적어놓고 이거 사 이러고 이제 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 어쨌든 아는 기업에 투자라고 하셨는데 아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모르는 기업을 알려고 공부하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네. 기업을 아는 기업을 조금 더 알거나 혹은 모르는 기업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밸류에이션의 과거의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에 이렇게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제가 30년 정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실생활에도 충분히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그래서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애플, 삼성 전자도 있었지만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 뭐 네. 전자상거래나 여러 가지 보안이나 뭐 모바일 결제나 그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네이버도 보면은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 정신 이런 것들에 선도해 있는 기업 그게 가장 많이 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테마가 전기차잖아요. 테슬라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테슬라를 뭐 PER이나 PBR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우리 실생활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유틸리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밸류의 관점에서 보면 매출도 없는 회사인데 그렇죠. 네. 적자인데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고 네, PR은 보통 100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영원히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 새로운 그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 그런 걸 선도하는 기업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주식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위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렇죠. 메가 트렌드죠. 네네.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트렌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테마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건 또 실체가 있냐 하고 따져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무슨 대선 테마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고 트렌드에 올라타라. 이건 뭐 무조건 맞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 할 때 저희가 그러거든요. 이제 패션이 있고요, 패션. 네, 그게 네. 이제 패션이 테마거든요. 패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패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있고 메가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처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컬처로 문화가 되면 사실 돈은 이미 없고 다 확산돼서 메가 트렌드로 갈 때인데요. 그게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을 바꿨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환경이 한번 바뀌었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네요. 친환경,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네. 환경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하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 안에 있는 거, 트렌드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린 에너지, 네, 수소 뭐 이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것도. 다 뭐냐면 환경에 대한 네, 거거든요. 네. 지금 인류가 가장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환경이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테마, 트렌드는 사실 환경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게 갖고 있는 거죠. 헬스케어도 관련이 있는 거죠. 환경이랑. 그렇지. 환경이 네. 파괴되면서 건강도 상처를 받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ESG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 이학영 의원님도 작년에도 ESG 얘기하길래 아니 착한 기업이 돈 버나 환경 생각하고 뭐 그랬는데 패러다임이 올해는 좀 확실히 그런 쪽에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ESG에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건 환경이에요. 환경. 제일 앞에 있는 거죠. environment. 왜냐하면 소셜 뭐 밸류나 네, 네. 가버넌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약간의 편견 같은 게 ESG를 하면 돈을 못 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공연기금이 먼저 이제 ESG 같은 거를 시작했는데 제가 공무원 연구했을 때도 예. 그러면 이제 국회에 가면은 국정감사 때 약간 반론이 그거예요. 뭐냐면 너네 뭐 이것 때문에 수익성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MSCI의 그 글로벌 ESG 인덱스가 있어요. 그 이제 전 세계 ESG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인덱스인데 롱텀으로 보면 ESG 인덱스가 그냥 MSCI 월드 인덱스를 이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면 될수록 윤리 경영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스테이크홀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착한 기업이 저는 돈도 잘 벌고 네. 오래 고인 컨설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막 자본주의 하면 이렇게 막 악독하게 쥐어짜야 돈을 버는 것 절대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오늘은 뭐 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사야 됩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번 오실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함께 펼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